안녕하십니까, 바라신입니다. 오늘은 가족을 위해 싱가포르로 돈을 벌러 갔다가 14개월 만에 24kg이 되어 돌아온 24세 미얀마 여성 피앙나이 돈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1992년 6월 13일 미얀마 친주의 딤피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피앙나이 돈이었고 이 아이는 가난한 농부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친주는 미얀마에서도 가장 빈곤한 지역 중 하나였고 딤피 마을은 약 1,500명이 거주하는 외딴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도시로 이동하려면 험준한 산길을 따라 차량으로 4시간을 달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난 피앙의 삶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11명의 자녀를 둔 대가족이었기에 매일 끼니를 해결하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시련이 어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4살이 되던 해 부모님이 불과 1년 사이에 연이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고아가 된 11명의 형제자매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피앙의 형제자매 중 5명이 더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피앙은 15세가 되던 해 학업을 중단하고 남은 형제자매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고 일당 역시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 21살이 된 피앙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연인의 아이를 임신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남성은 책임을 지지 않은 채 피앙의 곁을 떠났습니다. 이듬해인 2013년 피앙은 혼자 힘으로 아들 몽람투앙을 출산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이 생겼습니다. 어린 아들과 남은 가족들을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2015년 피앙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해외에서 일하면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에서 가정부로 일하면 현재 수입에서 3배에서 4배는 더 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싱가포르에서 2-3년 정도 열심히 일하며 돈을 모은 뒤 고향에 집을 짓고 땅도 사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피앙의 나이는 22세였는데 싱가포르에서 가정부로 일하려면 최소 23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결국 피앙은 중개업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출생연월일을 조작했고 그 결과 그녀의 나이는 서류상으로 23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1992년 6월 13일에서 1992년 4월 13일로 출생일이 2개월 앞당겨진 여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2015년 5월 25일 피앙은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접한 선진국의 모습은 낯설고도 인상 깊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생각에 피앙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일 뒤인 5월 28일 피앙은 비샨 지역에 위치한 한 가정집에서 정식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피앙을 고용한 가정은 35세의 가정주부 가이아티리 무르가양과 37세의 경찰관 케빈 셸밤 부부였습니다. 이들 부부에게는 4살 난 딸과 생후 몇 개월 된 아들이 있었고 가이아티리의 57세 어머니 프레마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3층에 사는 세입자 2명까지 포함해 총 8명이 함께 한 건물에서 생활했습니다. 피앙은 이 집의 5번째로 고용된 가정부였습니다. 이전에도 4명의 가정부가 있었지만 모두 알 수 없는 이유로 일을 그만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앙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일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피앙의 업무는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둘을 돌보고 청소하고 요리하고 온갖 집안일을 혼자 담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피앙은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해왔기에 이런 일들을 큰 어려움 없이 묵묵히 해냈습니다. 그러던 중 피앙은 그녀가 일을 시작한 지 며칠 뒤부터 점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잠깐 보여준 친절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갑자기 가이아티리가 사소한 것 하나하나 트집을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 일 처리가 느리다, 청소를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 라는 식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가이아티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피앙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돈을 벌러 온 것인데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더 조용히 일했습니다. 이때부터 피앙은 단 하나의 지적도 받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어떤 불만도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이아티리의 어머니 프레마까지 가세해 피앙을 감시하고 지적하며 교육이라는 명목 아래 그녀를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로 하는 지적에 그쳤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들의 교육은 점점 대놓고 통제로 바뀌었습니다.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었고 휴식 시간도 사라졌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있는 유일한 휴무조차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이아트리는 피앙에게 초과 근무를 요구했고 만약 수락하면 특별히 추가 수당을 더 챙겨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제안이었지만 협박에 가까웠고 결국 피앙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빨리 돈을 모아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5년 10월 피앙은 점점 더 순종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고용주의 모든 요구에 자신을 맞추며 묵묵히 일상을 감내했습니다. 그러나 가이아트리와 그녀의 어머니 프레마는 조금의 관용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말로만 하던 지적은 점차 신체적 접촉으로 바뀌었고 곧이어 매일같이 반복되는 체벌로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피앙은 여전히 참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미 인간의 인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하루 수면 시간은 5시간으로 제한되었고 낮 동안에는 단일분의 휴식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대개 남은 음식이나 물에 불린 빵 조각으로 대신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화장실 사용 시간까지 통제했습니다. 결국 피앙의 몸은 점점 말라갔고 정신 상태도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린 시절부터 고난에 익숙했던 그녀의 인내심이 오히려 가해자들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싫은 티도 내지 않고 묵묵히 버티자 그래도 된다고 생각한 것이었는지 그들의 폭력은 점점 더 잔혹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피앙은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무인도에 홀로 남겨진 사람처럼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냉장고에 남은 음식을 조금 먹을 수 있었지만 그마저도 훔쳐 먹는다는 이유로 처벌받았습니다. 피앙의 몸이 점점 야위어 가자 가이아트리는 그녀가 더럽다며 집안일을 할 때 여러 겹의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당시 그녀가 겪은 상황 대부분은 집안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기록되었는데 이 영상들은 훗날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2016년 7월 피앙은 오랜만에 미얀마에 있는 가족들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녀는 몸이 좋지 않다며 8월에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가족들에게 전했습니다. 가이아트리는 피앙이 집으로 전화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가이아트리는 그녀가 탈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확신했고 피앙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가이아트리는 즉시 피앙을 골방에 감금했고 결국 그녀는 2016년 7월 15일부터 7월 26일까지 12일 동안 매일 밤 침대도 없는 골방 바닥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밤마다 가이아트리가 그녀의 손과 발을 묶어 두었기 때문에 피앙은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2016년 7월 25일 밤 11시 40분 피앙이 빨래를 하고 있을 때 가이아트리는 작업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그녀를 때렸습니다. 당시 피앙은 이미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화장실 앞에서 균형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피앙이 쓰러지자 가이아트리는 그녀가 꾀병을 부린다고 생각했고 곁에 있던 어머니 프레마와 함께 피앙을 공격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그녀를 방으로 옮겼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손을 묶었습니다. 그 순간 피앙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을 것을 좀 주세요.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러나 그녀의 간절한 요청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0분 뒤인 7월 26일 새벽 12시 11분 가이아트리는 잠들어 있는 피앙을 갑자기 깨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피앙에게 알람 시계를 맞춰놓고 자라고 지시했고 다음날 늦잠을 자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겨우 4시간 30분 뒤인 새벽 4시 50분 하필 피앙보다 먼저 가이아트리가 일어났는데 그녀는 피앙이 여전히 잠자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했습니다. 이성을 잃은 가이아트리는 미친 사람처럼 자신의 분노를 피앙에게 표출했고 피앙은 가이아트리의 마지막 일격에 의식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앙은 목 부위를 다쳐 기절했는데 이후 법의학 보고서에 따르면 그녀는 이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피앙이 전혀 반응하지 않자 가이아트리와 그녀의 어머니 프레마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조를 요청하는 대신 차가운 물을 끼얹는 방식으로 그녀를 깨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앙의 의식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두 사람은 이후 아무런 추가 조치 없이 피앙을 바닥에 그대로 둔 채로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날 아침 가이아트리의 남편 케빈 셸밤 역시 피앙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했지만 별다른 반응 없이 그대로 출근했습니다. 아마도 당시 그에겐 이 상황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쓰러진 피앙을 봐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고 평소처럼 출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날인 2016년 7월 26일 오전 9시 30분 가이아 티리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 집으로 의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피앙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도중 갑자기 부엌 바닥에 쓰러졌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전 10시 50분 의사 그레이스 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피앙을 확인한 의사는 그녀가 이미 숨을 거둔 상태라는 것을 즉시 알아챘습니다. 피앙의 몸은 매우 쇠약해져 있었고 눈에 띄는 외상들이 전신에 있었습니다. 당시 피앙의 몸무게는 24kg밖에 나가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그녀는 마치 나치 강제 수용소에 감금된 피해자처럼 보였습니다. 의사는 이 상황이 단순한 사고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가이아 티리가 그녀가 방금 전까지 움직였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가해자들을 현장에서 체포했고 피앙의 시신은 연구소로 보내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이후 실시된 부검 결과는 사건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피앙의 몸에서는 수십 개에 달하는 상처가 발견되었고 그녀의 체중은 39kg에서 24kg으로 무려 38%, 거의 반토막 난 상태였습니다. 결정적인 피앙의 사망 원인은 목 부위의 손상으로 인한 질식으로 밝혀졌는데 법의학자는 이제까지 부검을 하면서 이런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었고 곧 수사관들은 당시 케빈 셸밤이 가정부를 감시하기 위해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해 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앙이 사망한 직후 케빈은 해당 장비들을 서둘러 제거하여 기록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고 장모인 프레마와 함께 영상이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집 안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프레마와 케빈은 수사관에게 CCTV 영상은 이미 6개월 전에 폐기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철저한 수사 끝에 드디어 숨겨진 하드디스크가 집 내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CCTV 영상이 저장된 하드디스크 안에는 2016년 6월 21일부터 7월 26일까지 총 35일간의 영상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는데 놀랍게도 영상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장면들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영상에는 가해자들의 반복적인 폭언과 위협, 그리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만으로도 피앙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7월 중순부터 피앙이 사망하기 전까지 기록된 영상에는 그녀가 일이 끝난 후에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손발이 묶인 상태로 좁은 골방에 감금되어 장시간 방치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살려달라는 피앙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녀의 말을 무시했으며 심지어 먹을 것도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영상은 폭행과 학대는 전혀 없었다는 가해자들의 진술과는 정반대의 현실을 보여주었고 결국 사건의 전말을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2016년 7월 27일 가이아 티리와 프레마가 체포되었고 며칠 뒤 케빈 셸밤도 구속되었습니다. 처음에 세 사람 모두 1급 살인죄로 기소되었는데 이는 싱가포르 법상 사형까지 가능한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들의 변호사들은 갑자기 그들에게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피고들에 대한 정신감정이 진행되었습니다. 무려 4년에 걸친 감정 결과 가이아 티리는 강박성 인격장애와 산후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강박성 인격장애는 과도하게 질서와 완벽함을 추구하며 세부 사항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증상인데 어처구니 없게도 가이아 티리에게 강박성 인격장애 증상이 과도하게 나타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그녀의 산후우울증은 둘째 아이 출산 후 나타난 것으로 2016년 2월 유산을 겪으면서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신적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고 가이아 티리의 살인 혐의는 과실치사로 감경되었습니다. 2021년 2월 23일 가이아 티리의 정식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과실치사 1건과 가정부 학대 관련 27건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했고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이토록 악랄하고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것은 법정의 정의로운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일이라며 재판부에게 법정 최고형을 요청했습니다. 가이아 티리의 변호인 측은 가이아 티리가 이전 4명의 가정부는 학대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재활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정신질환을 고려해 14년형을 요구했습니다. 가이아 티리는 심지어 종신형을 선고받을 경우 유죄 인정을 철회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6월 22일 판사는 가이아 티리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은 과실치사 중 최악의 경우라며 피고의 참혹한 행위에 극도의 잔혹함을 말로 적절히 표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만약 정신질환이 없었다면 주저없이 종신형을 선고했을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실제 선고는 30년형이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 11월에 열린 프레마의 재판이었습니다. 프레마는 사망한 가정부에 대한 학대와 고문과 관련된 총 50건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프레마는 48건의 혐의에만 유죄를 인정했고 그녀는 CCTV 증거를 삭제하려 했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프레마의 변호인은 그녀가 피양이 죽기 전 상처를 돌봐준 사랑스럽고 자상한 할머니라고 묘사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법정에서 회의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2023년 1월 9일 결국 프레마는 1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2023년 6월 증거인멸 혐의로 추가 3년형이 선고되어 총 17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케빈 쉘밤의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2016년 8월 8일부터 경찰관 직무에서 정직되었고 2020년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케빈은 5건의 혐의를 받았는데 이를 합치면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 중 케빈은 변호사와 더 상의해야 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재판 연기를 요청하며 재판 진행을 지연시켰습니다. 2023년 7월 20일부터 시작된 재판은 2025년 7월까지 이어졌고 판사는 최종적으로 케빈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경찰관으로서 증거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CCTV 기록 장치를 해체한 케빈의 행위를 비인간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판사는 만약 CCTV 영상이 회수되지 않았다면 피앙 나이도는 그녀의 마지막 날들에 일어난 일들을 무덤까지 가져갔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선고를 받은 후 가이아티리와 프레마 모두 항소를 신청했습니다. 가이아티리는 뻔뻔스럽게도 허락도 없이 미얀마에 있는 피앙의 가족에게 와츠앱으로 연락하여 사과를 받아달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재판부의 피앙의 가족이 자신을 용서했다고 주장하며 감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명백한 거짓임을 간파했습니다. 항소법원 판사들은 가이아티리가 완전히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남탓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2022년 5월 20일 모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싱가포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완전한 혐오감을 느낀다며 이는 인간의 행동이라 보기 어려운 짐승과 같은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분노와 함께 피앙을 향한 동정이 쏟아졌습니다. 사건 발생 6일 만에 10만 싱가포르 달러 이상의 성금이 모였고 최종적으로 20만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으로 2억 원의 성금이 그녀의 가족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정부는 외국인 가정부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싱가포르 인력부 직원의 월 1회 가정 방문, 강화된 의료 검진, 의무적 휴일 정책 강화, 학대 신고 체계 개선 등이 시행되었습니다. 피앙의 오빠 파우 시안몽은 여동생의 시신을 찾기 위해 싱가포르에 왔습니다. 그는 딤피 마을의 부모 무덤 근처에 피앙을 묻고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파우의 말이었습니다. 조카에게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려줄 때가 되면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용서하고 친절하게 살라고 가르치겠습니다. 피앙 나이돈의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사건을 넘어서 많은 의미를 가집니다. 한 젊은 여성이 가족을 위해 품었던 작은 꿈이 어떻게 참혹한 악몽으로 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현재 싱가포르에는 약 25만 명의 외국인 가정부가 일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피앙처럼 가난한 나라에서 온 여성들입니다. 이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가족을 떠나 낯선 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피앙의 죽음 이후 제도는 개선되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피앙은 죽기 전 여러 번 도움을 요청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의사 검진에서, 가족과의 통화에서, 중개업체 상담에서. 하지만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극도로 순종적이고 자신감이 없었던 성격, 일자리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가족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그녀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이런 그녀의 선량함을 악용했고 피앙의 순종을 약점으로 여기고 더욱 잔혹하게 대했습니다. 심지어 아파트 3층에 살던 세입자들조차 14개월 동안 벌어진 학대를 외면했습니다. 현재 피앙의 아들 몽람 투앙은 가족들의 사랑 속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피앙을 위해 모금된 성금은 피앙의 가족에게 직접 전달되었고 미얀마 당국은 특히 피앙의 아들의 교육 지원을 위해 이 기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지원이 있어도 어머니의 빈자리는 결코 채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 시작됩니다. 2005년 5월 12일 미국 미시간주 샌드레이크. 이날 아침 마틴 듀람과 글레나 듀람 부부가 사는 집에서 몇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당시 옆집에 살던 이웃인 코니와 그녀의 남편 케이스가 듀란 부부의 집에서 나는 총소리를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총소리를 들은 코니는 이웃집에 사는 마틴이 평소처럼 사냥에 나가기 전에 자신의 총기를 점검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바로 출근했습니다. 이날 저녁 늦은 시간 퇴근하고 돌아온 듀란 부부의 이웃 코니는 평소처럼 마틴의 아내 글레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글레나는 코니의 문자에 답하지 않았고 남편 마틴도 역시 메시지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코니는 듀란 부부에게 전화도 걸었으나 부부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듀란 부부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던 코니와 케이스는 평소에 부부가 한 번도 이렇게 연락을 안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인 2005년 5월 13일 아침 출근을 하기 전 코니와 케이스는 바로 듀란 부부의 집으로 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듀란 부부의 이름을 불렀으나 여전히 부부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당시 듀란 부부의 집 현관문이 잠겨있지 않았기 때문에 코니와 케이스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을 열고 부부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코니와 케이스가 부부의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부부의 침실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코니와 케이스가 목격한 것은 침실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남편 마틴과 그의 아내 글레나였습니다. 코니와 케이스는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쓰러졌고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와 경찰에 신고하여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잠시 후 듀란 부부의 집에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남편 마틴은 이미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고 이후 부검 결과 5발의 총을 맞고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마틴의 아내 글레나도 총에 맞은 채로 남편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경찰이 아내 글레나의 맥박을 확인하기 위해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자 글레나는 갑자기 눈을 뜨고 일어나 경찰에게 뭐 하는 거야 라고 소리치며 미친 사람처럼 심하게 저항했습니다. 경찰은 흥분한 글레나를 진정시키고 바로 그녀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당시의 아내 글레나도 남편 마틴처럼 2발의 총에 맞았는데 한 발은 오른쪽 귀 뒤 그리고 나머지 한 발은 그녀의 머리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2발 모두 글레나에게 약간 스치는 정도의 상처만 냈기 때문에 경찰은 아내 글레나의 생명엔 전혀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즉시 그녀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은 글레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자 경찰은 바로 글레나에게 찾아가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글레나는 경찰에게 누가 우리를 쐈는지 그리고 총에 맞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글레나의 진술과는 다르게 그녀를 진료했던 신경외과 의사는 비록 글레나가 머리에 총을 맞았지만 그 총알은 글레나의 머리를 스쳤을 뿐이라고 말하며 총상 때문에 기억 상실에 걸리진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도 글레나는 그녀의 남편이 살해된 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수사관들은 용의자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듀란 부부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얼마 뒤 수사관들은 부부의 집 소파 밑에서 범행에 사용된 총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총기에선 그 누구의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고 집 안에서는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제3의 인물이 부부에게 총을 쐈다고 확신하고 부부의 주변 사람들을 모두 불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며칠 뒤 사망한 남편 마틴의 자녀들이 듀란 부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당시에 이미 성인이 된 아이들은 독립하여 생활하고 있었고 아버지 마틴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갑작스러운 마틴의 죽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들은 부부의 집을 정리하던 도중 우연히 서류 봉투에 들어있는 편지를 발견합니다. 봉투 안에는 글레나가 쓴 것으로 보이는 3통의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한 통은 글레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나머지 한 통은 전 남편에게 마지막 한 통은 글레나의 어머니에게 보내는 총 3통의 편지였습니다. 놀랍게도 글레나의 전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에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글레나가 쓴 편지의 내용은 만약 이번 사건으로 자신이 죽게 된다면 전 남편에게 아이들과 어머니를 잘 돌봐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글레나가 아이들과 어머니에게 쓴 편지도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마틴의 자녀들은 즉시 이 편지를 경찰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마틴의 자녀들에게 3통의 편지를 건네받은 수사관들은 이 편지가 사건 발생 전 그녀가 직접 작성한 유서라고 확신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글레나가 남편을 죽이기 전 이 유서를 직접 작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처음에 글레나가 남편을 죽이고 자신도 남편을 따라가려고 계획했다가 갑작스러운 심경의 변화로 남편만 죽게 한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즉시 글레나에게 찾아가 편지를 보여주며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고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수사관들의 주장에 글레나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자신이 쓴 편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글레나의 주장과 다르게 필적 전문가는 편지의 필적이 글레나의 필적과 일치한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때부터 수사관들은 수사 방향을 바꿔 아내 글레나가 마틴을 죽인 유력한 용의자라고 판단하고 그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수사관들은 글레나가 최근에 휴대전화로 범행에 사용된 총기와 그 총기의 사용법에 대해 검색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사관들은 부부의 지인들에게 아내 글레나와 남편 마틴이 돈 때문에 자주 싸웠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부부의 지인들의 증언과 필적 감정 결과서 그리고 글레나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보여주며 글레나를 압박했습니다. 수사관의 압박에도 글레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이번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이상의 수사 협조를 거부한다고 선포합니다. 수사관들은 글레나가 범인이라고 확신했으나 아쉽게도 수사관들이 가지고 있는 물적 증거라곤 듀란 부부의 지인들의 증언, 그리고 글레나가 쓴 것으로 추측되는 편지, 마지막으로 글레나의 인터넷 검색 기록이 전부였습니다. 수사관들이 확보한 증거들은 모두 정황상의 증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원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글레나에 대한 영장을 발부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마틴 듀람의 죽음은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뒤인 2016년 5월, 마틴의 가족들은 2분짜리 비디오 테이프를 언론사에 제보했습니다. 이 2분짜리 영상은 빠르게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이 영상 덕분에 마틴의 아내 글레나의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세상에 공개됩니다. 1980년 10대 소년 마틴 듀람은 글레나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소녀를 처음 알게 되었고 곧 그녀에게 첫눈에 반합니다. 얼마 뒤 마틴은 자동차 극장에서 글레나와 함께 영화를 보던 도중 그녀에게 평생 함께하자고 로맨틱한 고백을 했습니다. 글레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알겠다고 말했고 커플은 그렇게 10대 시절 대부분을 함께 했습니다. 마틴과 글레나 커플이 결혼까지 할 것이라는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그들은 정말 사소한 이유로 헤어집니다. 그 두 남녀는 이별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글레나는 밥이라는 남자와 결혼했고 마틴도 바로 크리스티나라는 여성과 결혼합니다. 글레나는 박과의 사이에서 세 자녀를 두었고 마틴도 크리스티나와의 사이에서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마틴과 글레나는 언제 그랬냐는 듯 서로 완전히 잊은 채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으나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95년 어느 날 마틴은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도중 다른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그는 큰 부상을 입었고 심지어 외상성 뇌손상 진단까지 받게 됩니다. 마틴은 사고 이후 뇌손상으로 인해 성격이 180도 변해버렸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재미있는 남자에서 아내의 이름과 아이들의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괴팍하고 폭력적인 남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고 때문에 마틴은 병원에서 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마틴은 다니던 직장도 잃고 장애 수당을 받으며 온종일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마틴의 아내 크리스티나는 매일매일 옆에서 마틴을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종일 장애인이 된 남편 마틴의 괴팍한 성격을 받아주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마틴을 감당하기 너무 버거웠던 크리스티나는 집에서 나왔고 곧바로 남편 마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처음에 마틴은 아내의 이혼 소송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내 크리스티나가 자녀들의 양육권과 새끼일 때부터 아내와 함께 키운 애완동물 앵무새 버드의 소유권을 모두 포기한다고 하자 마틴은 흔쾌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마틴의 첫사랑 글레나도 남편과 성격 차이로 이혼합니다. 우연한 기회로 마틴과 글레나는 서로가 이혼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틴과 글레나는 용기를 내어 서로 연락했고 운명적으로 다시 교제를 시작합니다. 2004년 글레나는 마틴이 사고로 장애를 얻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나 전혀 개의치 않고 마틴에게 결혼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글레나의 프로포즈에 감동을 한 마틴은 눈물을 흘리며 알겠다고 말했고 이렇게 둘은 부부가 되어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글레나를 너무 사랑하고 신뢰했던 마틴은 결혼 이후 모든 경제권을 글레나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당시 글레나는 직장을 다니면서 남편 마틴도 간호하는 매일매일 힘든 일정을 소화해야 했으나 전혀 불평하지 않고 마틴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2010년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해 마틴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자 글레나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의 전업 간병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이때부터 글레나는 국가에서 간병인 수당도 받으며 남편을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 글레나의 헌신을 본 마틴은 자신이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는 아내 글레나에게 감사한다고 말했으나 사실 글레나는 남편이 모르는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글레나는 남편과 결혼한 이후 수년에 걸쳐 남편의 재산을 도박에 탕진했습니다. 검소한 성격의 마틴과 다르게 글레나는 돈만 있으면 카지노에 가서 도박하는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사실 글레나가 전 남편과 이혼한 이유도 도박 중독 때문이었습니다. 이혼 이후 다시 마틴을 만나 교제를 시작한 글레나는 이 사실을 완전히 마틴에게 비밀로 했습니다. 글레나는 남편의 전업 간병인이 되고 얼마 뒤에 남편 마틴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 마틴은 아내가 도박 중독자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이제까지 모은 돈 대부분을 도박에 탕진했다는 아내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의 이중생활을 알게 된 남편 마틴은 분노에 휩싸였으나 마틴은 이미 글레나 없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틴은 아내에게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그녀의 도박 중독까지 함께 치료하자고 말했습니다. 마틴은 아내 글레나의 도박 중독을 치료하고 그녀와 끝까지 함께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마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내 글레나의 도박 중독은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글레나는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이후부터 대놓고 카지노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이 마틴은 아내와 함께 카지노에 방문하여 옆에서 아내 글레나의 도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마틴의 노력에도 글레나는 더 많은 돈을 카지노에 썼습니다. 심지어 글레나는 남편 마틴의 자동차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도박으로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결국 남편 마틴의 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완전히 경매로 마틴의 집이 넘어가는 날이 바로 마틴이 총에 맞고 사망한 날인 2005년 5월 12일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뒤인 2016년 5월 언론사에 비디오 테이프 하나가 전달되었습니다. 이 2분짜리 영상은 곧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이 2분짜리 영상은 죽은 마틴이 키웠던 앵무새 버드의 목소리가 녹화된 비디오 테이프였습니다. Get your ass over there now! Don't fucking shut up when you're fucking shit! 앵무새 버드는 종종 괴로움을 느끼며 비슷한 대화를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이 영상은 마틴의 전처 크리스티나가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마틴이 사망한 이후 그가 키우고 있던 앵무새 버드는 전처 크리스티나가 데려갔습니다. 1년 전 크리스티나가 앵무새 버드를 데려간 지 2주 후 갑자기 앵무새 버드는 당시 마틴과 글레나 사이에 오간 대화를 오싹하게 재현했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크리스티나는 앵무새 버드가 범죄를 목격한 것 같다고 수사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관들은 크리스티나의 주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무시해버렸습니다. 결국 크리스티나는 앵무새 버드의 모습을 촬영한 이후 거의 1년 동안 괴로워하다가 마틴의 가족들의 도움으로 용기를 내어 함께 비디오를 언론사에 제보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이 영상이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면 경찰도 자신의 말을 믿어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녀의 예상대로 이 영상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결국 영상이 공개된 지 3주 후 경찰은 글레나를 남편 마틴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하고 1급 살인과 총기 소지 혐의로 기소합니다. 당시 사건 담당 검사는 영상 때문에 부담을 느껴 바로 글레나를 체포한 것이냐는 언론사의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고 앵무새를 증인으로 부를 생각도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017년 8월 글레나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글레나가 남편을 살해했다고 보고 그녀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자 글레나는 역정을 내며 앵무새를 죽여버리겠다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현재까지도 글레나가 죄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왜 글레나가 남편 마틴을 살해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